마사이는 못생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굶주린 아프리카 아이였습니다. 그는 돌신의 축복, 즉 세상을 파멸시킬 힘을 저주받았고 어머니를 죽이고 태어났습니다. 수년 동안 다른 아이들은 그를 죽일 때까지 괴롭혔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악마를 낳았다는 이유로 이 세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를 죽이려는 순간 대지신의 힘이 발동하여 아이들을 순식간에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가치한 괴물이라고 생각하여 마을에서 추방하고 평생 바위에 묶어두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존 방법은 주변의 동물 배설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고 그녀는 3000년 만에 그에게 음식을 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면서 그들의 비밀로 하자고 말했고 마사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카오리는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법을 배우고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그녀는 서서히 그가 지키고 싶어하는 유일한 따스함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몸은 마침내 자라나 저주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마을에 큰 기근이 들자 모든 마을 어른들은 그가 땅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카오리는 그를 감싸며 그가 괴물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른들 속의 악마들이 튀어나와 그와 카오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를 지키려 했지만 군중 속에서 추악한 마녀가 나타나 카오리의 등을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소녀의 차가운 시체를 보자 그의 몸속에서 돌로 된 신이 풀려나 그를 오랫동안 묶어두었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묶었던 바위로 그 추악한 마녀를 죽였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카오리를 되살릴 순 없었고 그는 더 일찍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팔에 피어난 그녀의 꽃을 그녀에게 주었고 죽은 마을 사람들의 피는 붉은 적도의 바다로 변했으며 그들의 신비로운 힘은 그의 영혼을 다른 몸으로 복제했고 신비로운 뜨거운 여신은 그의 금단의 힘을 깨워 전 세계를 파괴했다. 40억 년 후 그는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추하고 역겹고 불쌍하고 무가치한 누저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부모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그를 학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평생 저축을 모두 탕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 역겨운 루저 히키코모리들처럼 그는 세상의 어떤 여자와도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건 개인적으로 내가 겪었던 일이 아니었기에 위반은 아니었다. 샤워할 돈도 없어서 그의 집은 애니메이션 컨벤션 냄새가 났다. 하지만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던 중 시공간이 갈라지며 그 안에서 가장 뜨거운 여신이 어떤 풀로 나무도 없이 그의 순결한 눈앞에 나타났다. 그의 라면 그릇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작은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의 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다. 그가 대체 너 누구야? 라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도라라고 말하며 금단에 빨아들이는 기술을 사용해 그의 모든 고기를 삼켜버렸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쓸모없는 엉덩이를 변기에 내려보내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그녀는 계속 나타나 그를 괴롭혔고 그는 그녀로부터 도망치려고 자전거를 타고 수업에 갔다. 그는 어떻게 300만 년 된 여신을 소환했는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계속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버스쿨 앞에 그녀의 쓸모없는 엉덩이를 내던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를 죽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가 원한다면 자신의 뜨거운 몸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역겨운 몸이 서핑보드보다 더 평평하다고 말하며 그녀로부터 도망쳤다. 수업 중에 그녀의 역겨운 얼굴이 그의 창문에 튀어나왔지만 그가 창문을 닫으려고 해도 그녀는 그와 계약을 맺어달라고 애원하며 그의 책상에서 그를 바보라고 불러댔다. 하루 종일 겪은 개같은 일들 때문에 그는 여자애에게 닥치라고 소리 질렀고 온 교실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런 태도 때문에 그가 학교에서 유일한 실패자라고 소리쳤고 모두가 그를 비웃었다. 선생님은 자신만이 그녀를 볼 수 있다고 말했고 그는 그녀가 잠든 사이에 교실에서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밖에 나가자 카렌 스타일의 머리를 한 못생긴 여자애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달려와서 그에게 러브레터를 건넸다. 그때 도라가 그의 배낭에서 나타나 그가 여자와 데이트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사히는 욱해서 배낭을 내던지며 못생긴 얼굴을 치워버리라고 소리 질렀다. 불쌍한 여자애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고 아사히는 자신만이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평생 처녀로 살 운명이었다. 몇 시간 후, 그는 도라에게 줄 간식 상자를 가지고 와서 음식과 받고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여신은 영원히 혼자 방황하는 운명이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그녀는 그와 마지막으로 산책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산책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징그러운 손을 잡고 그의 눈에 자신의 신비한 에너지를 전달하여 그가 그들의 세계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그가 본 사람들 주변의 기운이 퍼져 있었고, 그녀는 모든 사람이 소환사가 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상 마지막으로 태어난 소환사였고, 세계를 파괴하거나 원한다면 구할 수 있는 12신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무 안에서 야옹이라고 부르는 고양이가 나타났고, 도라는 그에게 소환사가 되어 우주의 운명을 바꾸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걸어 둘 사이에 봉인을 만들었고, 그 순간 중력의 흐름을 파괴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그녀는 그의 추한 엉덩이가 자신의 함정에 빠졌다며 놀렸고, 이제는 그를 괴롭히며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사히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노예가 되어 그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녀는 그의 등에 올라타 날개를 펼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를 도시 위로 날아다녔다. 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나서야 그는 간신히 그녀가 건물에 충돌하는 것을 막았고,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여 기절 직전이었다. 그들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날 밤 도라는 그들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집에는 정전이 되었다. 결국 그는 암호화폐의 모든 돈을 잃은 후로 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도라는 그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깨우기로 결심했고, 하늘로 향하는 에너지 구체가 수천 개의 빛나는 입자로 폭발했다. 그들이 떨어지는 동안 그들의 몸은 치유되기 시작했고, 아사히는 그녀에게 정말 신인지 물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300만 년 전, 신들과 거인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고, 온 세상이 파괴되었다. 전쟁 중, 그녀는 공허 속에 묶여 수년간 고독하게 갇혀 있었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의 기억이 쓸모없는 그녀의 뇌를 태웠다. 아사히는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려 했지만 마침내 그녀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덮어주고 소환사로서의 새로운 삶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하늘에서 그를 몰래 지켜보는 신비로운 미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음 날 학교에서 도라는 자신의 섹시한 몸매를 자랑하며 자신처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그뿐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뉴스에서 신비롭고 못생기고 역겨운 루저가 하늘을 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속보가 나왔고, 아사히는 뉴스 앵커들조차 자신을 조롱하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300만 년 만에 전개가 진행된 후, 도라는 자신의 몸에 하얀 끈적한 액체를 느끼고 싶어 했고, 그에게 자신이 등에 로션을 발라달라고 부탁했다. 좋아, 네. 하지만 그는 헤드폰을 끼고 그녀가 하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후쿠. 쿠루가 그녀는 자신의 몸을 마사지해주는 것을 허락하겠다며 그에게 로션을 발라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촉수 괴물이 그녀의 뜨거운 몸을 낚아채 성적으로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라는 로션병을 아사히에게 던졌지만 그는 그녀가 완전히 성적으로 착취당했고, 그 괴물이 그녀의 방어막을 그의 얼굴에 뱉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식물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가 계속 쫓았지만 도라는 소환사 옆에 있지 않으면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사히가 그녀를 잡으려고 뛰어올랐을 때 식물 괴물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벽에 부딪히게 했고, 간신히 그의 계획이 파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그 식물은 축제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사히가 다른 사람들 몰래 돌아다니려고 하자 그는 그녀를 완전히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기 전에 어떤 거구의 남자가 하늘에서 뛰어내리며 그의 매력적인 여동생을 그렇게 불쾌한 방식으로 거절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의 여동생은 얼굴이 역겨운 형제들보다 더 엉망이었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말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가 계속 달리는 동안 도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도착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낯선 아이가 아사히가 잘못 인도되었다고 말하며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의 쓸모없는 얼굴에 뛰어올라 그의 다단계 사기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
선인장에 가까이 가자 그는 선인장 위로 뛰어올랐지만 그것은 순진한 소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도라의 귀에서 나오는 음악 배경음을 들어보려 했고 그렇게 끔찍한 음악을 만든 밴드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스크리모 콘서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도라의 존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반응을 멈추고 모든 에너지를 잃기 시작했다. 그녀를 구할 방법을 생각하며 그는 그녀의 쓸모없는 엉덩이를 없애서 기쁘다고 소리 질렀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되찾고 밖으로 나가려고 식물을 때리기 시작했다. 입을 연 후 아사히는 모든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위대한 플롯을 보고 절정에 달했고 무언가가 길어질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오늘이 아니었다. 그가 그녀를 덮은 후 식물은 멀리 있는 매력적인 여자에게로 달려갔고 도라가 그들을 때리려고 덤벼들자 그 여자는 허공으로 사라졌다. 도라는 그들을 쫓고 싶었지만 아사히는 그 여자가 매우 위험해 보이고 숨어서 소환수를 조종할 수 있으므로 다른 날 찾자고 말했다. 동시에 한 노인이 그 여자에게 아사히를 절대 놓지 말라고 그가 마지막 신의 힘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아사히가 자신의 신성한 창조물에 환생하는 순간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가장 매력적인 애니메이션 각선미를 가진 여자가 아사히를 향해 걸어왔다.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보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고 아사히의 책상으로 걸어가 그에게 편지를 건네주고 떠났다. 그녀가 간 후 남자들은 편지를 열어보았고 그녀는 방과 후 숲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적혀 있었다. 수업이 끝나자 그들은 모두 아사히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보기 위해 그를 따라갔다. 아사히는 여전히 숲속에 있었고 소녀와 함께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여동생을 거절하고 가장 예쁜 여자를 빼앗았다고 그의 오빠는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몇 시간 동안 계속 걸어가자 결국 숲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여전히 그를 쫓아오고 있었다. 몇 분 후 그는 다시 미아오를 보고 그녀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숲에서 조심하라고 말했다. 결국 덩굴들이 나타나 무가치한 남자들을 모두 얽어매고 아사히는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데려온 곳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무들이 벌어졌다. 도라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려고 했던 것처럼 길을 따라 걷다가 그는 다시 그 매력적인 여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그에게 정령을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히는 도라에게 정이 들었다며 새 애완동물을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여자는 화가 나서 덩굴 장미를 그에게 던졌고 바람에 날리는 가시에 그의 뺨이 긁혔습니다. 바로 그때 식물은 덩굴로 된 칼로 변해 땅을 찍었고 도라는 거의 기절할 뻔했지만 먹을 무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라는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사히가 계속 피하는 동안 그녀는 곧 무기를 가져오겠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수께끼의 소녀는 땅에서 거대한 뿌리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손을 아래로 휘두르자 수천 개의 식물잎이 그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덩굴들이 땅을 파고들어 그를 베어내려 했습니다. 식물들은 자신의 힘 30%만으로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땅에서 짐승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아사히는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이 가장 무가치한 소환수를 소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도라를 짓눌러 죽이려 하기 전에 도라는 간신히 피했고 나무가 계속 쫓아오는 가운데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덩굴이 그녀를 붙잡았고 소녀가 나무에게 자신을 끝내달라고 신호를 보내자 그는 도라를 보호하려다 나무의 손바닥에 깔려 죽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들은 아사히도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원형의 빛이 비추었고 두 사람은 도라의 특수한 도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식물은 소녀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라고 말했고 나무는 아사히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도라에게 자신의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무를 향해 주먹을 날리자 나무의 손이 얼어붙은 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그를 공격하려 하자 아사히는 도라의 수정 날개를 사용하여 나무의 공격을 피하고 나무의 팔에 착지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수정 구두를 작동시켜 나무의 팔을 따라 달려 올라가면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무를 완전히 벗겨낸 그는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돌진하여 온 힘을 다해 나무의 심지를 쳐 부수고 순식간에 파괴했다. 먼지가 가라앉자 도라는 아사히에게 달려가 안으며 그가 어떻게 나무를 파괴하는 방법을 알았는지 물었고 그는 나무를 이기는데 많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소녀가 나무를 없애러 가자 아사히는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쁘다고 생각했고, 도라는 남자친구를 빼앗았다며 소녀를 없애려고 돌진했다. 하지만 아사히는 소녀를 보호했다. 도라가 왜 적을 편들었냐고 묻자 그는 그녀가 싸움에서 모든 힘을 쓰지 않았고 그들을 쉽게 압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로 그때 도라는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나무 괴물 군대를 발견했고 식물은 아사히만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평화를 원하는 도라는 저녁 식사를 위해 집으로 따라오자고 제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식물은 그녀의 무가치한 얼굴을 짓뭉개야 한다며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그때 소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들은 그녀가 사실 배가 너무 고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 식물은 아사히의 음식이 자신이 먹어본 것 중 최고라고 생각하며 친구로 지내는 게 낫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가 왜 처음에 공격을 받았는지 묻자 그 식물은 자신들이 도시의 수호자이며 사실 그를 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식물은 아사히에게 자신의 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지만 소녀는 고기를 그의 입에 쑤셔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사히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밖에서 아사히는 운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최고의 작업 멘트를 사용해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검은 장미를 건네주며 아사히와 도라가 잘 행동하기를 바라며 자신이 그들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 영혼이 나타났고 도라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자 아사히는 그녀의 꽃이 사실은 그가 그녀의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수업 시간에 기린이 수수께끼처럼 얼굴을 들이밀었고 모든 학생들은 그 광경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물 침입이 아닌가 의아해하던 중 너구리가 교실로 뛰어들었고 여러 마리의 너구리가 교실을 파괴하기 시작하며 심지어 쓸모없는 선생님까지 끌어내리자 한 소녀는 바지를 흠뻑 적실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사히는 더 많은 동물들이 복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도 함께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구에 도착하자 그들은 판다를 발견했고 아사히는 간신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도시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구장에서 침팬지가 공을 잡고 다음 마이클 조던처럼 플레이하며 첫 시도에서 득점했습니다. 하지만 소년들은 소름이 돋아 순간적으로 도망쳤다. 동시에 아사히 앞으로 알파카 군대가 달려들었고 강사는 학생들에게 체육관으로 피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도라는 그를 끌어당기며 이미 소환사인 내가 다른 역겨운 루저들처럼 숨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아사히는 도시의 모든 동물들을 보고 이게 언제부터 동물 왕국이 된 건지 의아해했다. 그의 눈앞에서 한 기자가 동물들이 시내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고 밝히며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향하라고 경고했지만 앵무새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라는 그녀의 역겨운 입을 열었다고 그녀를 때렸다. 그 순간 아사히는 길에서 한 소녀를 발견하고 그녀가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땅에 넘어뜨렸고 왜 그녀가 짐승들 가까이에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 소녀는 화가 났고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고양이를 알아챘다. 즉시 그는 고양이를 잡아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고양이는 그의 얼굴을 핥히고 소녀에게 돌아갔다. 도라는 그 소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아사히에게 그녀 조심하라고 말했다. 동시에 하나와 그녀의 식물은 옥상에 나타나 소녀가 괴물을 소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 순간 식물은 불꽃을 내뿜었고 그들 주위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착지하자마자 하나는 블랙 로즈를 소환했고 덩굴이 동물들을 억눌렀지만 소녀는 간신히 도망쳤다. 그러자 갑자기 큰 뿌리가 그들을 끌어올려 공중에 매달았다. 식물이 왜 동물들을 모두 풀어줬냐고 묻자 소녀는 인간들이 차지하기 전에는 원래 이곳이 동물들의 땅이었다고 말했다. 식물은 소녀의 말이 허튼 소리라고 생각하며 소환수를 내놓으라고 했다. 하지만 소녀는 대신 동물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화가 난 소녀는 발차기와 함께 하나 뒤에 나타났지만 하나는 공격을 막았다. 소녀가 강력한 발톱 공격을 준비하자 하나는 소녀를 날려버렸지만 소녀는 곧바로 돌아와 하나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을 뻔했다. 소녀의 공격에 감탄한 소녀는 하나의 얼굴을 핥히기 시작했지만 하나는 모든 공격을 피하며 계속해서 싸웠다. 바로 그때 도라는 도끼를 뽑아들고 누구를 도와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사히는 그냥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소녀는 계속해서 하나를 핥히었고 결국 하나의 얼굴을 베어서 하나는 뒤로 물러서야 했다. 그럼에도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고 하나는 덩굴을 소환하여 공격을 막고 소녀를 격퇴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려는 순간 소녀는 점프하여 채찍을 피했지만 발목이 걸렸고 하나는 소녀를 건물 안으로 끌어들여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럼에도 소녀는 항복하지 않고 다시 돌진했지만 하나는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소녀가 독수리의 눈을 발동하자 하나의 움직임이 소녀에게 느리게 보였고 소녀는 하나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는 거대한 덩굴을 소환했지만 소녀는 표범의 속도를 발동하여 비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소녀는 곰의 힘을 발동했지만 하나는 짓눌리는 것을 피했습니다. 맹렬한 힘으로 곰이 도로를 뒤집었지만 하나는 채찍으로 막았고 식물은 자신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무 괴물을 소환하여 싸움을 끝냈고 나무 괴물은 달려들어 곰에게 돌덩이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둘은 손을 맞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바로 그때 하나의 계획은 하나를 죽이는 것이었지만 식물은 나무를 관통했고 그녀는 주문으로 나무를 강화했다. 눈이 빛나자 팔이 더 생겨나더니 곰에게 주먹을 퍼부은 뒤 날려버렸다. 곰이 쓰러지기 전에 나무가 곰을 잡아 꽉 껴안았고 곰은 100개의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조각들은 다시 합쳐져 늑대 떼가 되었다. 동시에 늑대들은 괴물에게 달려들어 사지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하나가 늑대 중 하나가 괴물을 찢는 것을 보며 상처를 느꼈고 나무를 날카로운 형태로 강화하여 늑대들을 물러나게 했다. 강력한 회전으로 괴물은 모든 늑대들을 산산조각 냈고 아사히는 고양이가 상처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조각들이 다시 합쳐져 거대한 뱀이 되더니 순식간에 나무를 휘감았습니다. 녀석이 뿌리치려 하자 뱀은 그녀의 팔을 뜯어냈지만 그녀는 팔을 벽으로 던졌습니다. 두 괴물 모두 굴하지 않자 아사히는 하나의 팔이 다쳤고 곧 의식을 잃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고양이는 맹렬한 숨결을 내뿜었고 두 괴물은 서로를 끝장낼 태세였습니다. 싸움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아사히는 도라에게 비살상 무기를 달라고 부탁하고 그녀와 함께 서둘러 갔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영혼의 속박으로 두 괴물을 제압했고 아사히는 하나에게 자신의 무의미한 삶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소녀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려 했지만 아사히는 그들의 싸움은 그들의 무가치한 삶만큼이나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양이를 들어 올리자 그녀가 사실 소환사였고 그 순간 영혼은 사라졌습니다. 아사히는 하나가 너무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왜 항상 죽어있는지 궁금해했다. 아사히는 싸움에 뛰어들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어리석었다. 그는 고양이가 도시에 혼란을 일으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고양이는 감명을 받았고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고통 속에서 그는 그의 손을 물었지만 그는 어쨌든 치료를 마쳤고 그 고양이에게 야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도라는 고양이가 이제 평화로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에게 함께 떠나자고 말했다. 하지만 식물은 고양이를 즉시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사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식물이 그에게 반항하려 하자 도라는 큰 칼을 들이대며 쓸모없는 잡초처럼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하나는 후퇴하기로 결정하고 나무 괴물을 사라지게 한 후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든 동물들이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쓸모없는 기자는 버스에 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사히가 고양이가 소환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자 소녀 미야오는 모든 동물이 소환사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오빠가 최고의 소환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년 전에 그가 자신을 버렸다는 기억에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부상을 입은 후 소환 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었습니다. 그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그녀는 모든 동물들을 도시로 풀어주어 그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도는 아사히의 얼굴만큼이나 쓸모없었지만 아사히는 슬퍼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한편 까마귀 한 마리가 밖에서 그들을 염탐하고 있었고 곧 수많은 다른 까마귀들과 합류했는데 며칠 후 아사히가 문을 열자 그의 여동생이 나타났고 그는 녹색에 못생긴 외계인들을 발견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한 외계인이 하나가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사히는 자신이 저녁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내쫓으려 했지만 그들은 무기를 드러냈고 아사히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아사히를 헬리콥터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곧 저택에 도착했다. 하나가 그들을 환영하자 그들은 그 집이 낙원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그들은 돼지고기를 굽고 있는 불괴물을 발견했고
아사히는 그들이 모두 소환된 정령인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식물은 그들에게 소환사가 하나뿐이라고 밝혔고 하나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다. 집 안에서 그들은 커다란 조각상을 발견했고 식물은 자신이 감시자들의 첫 번째 지도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아사히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조각상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새로운 세상에 와 있었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라는 그가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았고 쓸모없는 식물은 그가 단지 백일몽을 꾸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식당에 도착했고 한 노인이 자신을 한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할아버지였고 흑장미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도라는 그가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한 번의 제스처로 그들을 안도록 강요했고 아사히는 그에게서 놀라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인 것을 사과하며 그는 수정이 그들의 모든 영혼의 근원이며 동시에 신이자 악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 소환사들은 그것을 두고 전쟁을 벌여왔고 감시자들과 파괴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이 파괴자들은 세계 정복을 노리는 사악한 집단이었습니다. 아사히가 어느 파벌에 합류할지 고민하는 동안 도라는 어벤져스에, 고양이는 저스티스 리그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들의 무의미한 말을 막고 이것이 못생긴 무가치한 루저 주인공이 등장하는 저예산 중국 애니메이션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아사히는 어느 파벌에도 가입하기를 꺼리며 부모님이 노인들의 모임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란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의 부모는 그가 5살 때 버리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란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필사적으로 머리를 염색했고 아마도 속으로 불안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우연이 아니며 자신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 도라를 소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 도라는 아사히의 지갑을 뒤지다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하고 그가 사실 금발이었으며 한란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의아해했다. 몇 분 후 거대한 구체가 저택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하여 지붕을 뚫고 들어왔지만 한란이 그것을 강타하자 충격으로 창문이 폭발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앞에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한란은 그가 파괴자라고 밝혔다. 그 남자가 공격 준비를 하는 동안 한란은 파괴자들이 그들을 감시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전투 준비를 했다. 그 순간 그는 불꽃을 소환하며 그들을 모두 없애겠다고 말했고 그들의 공격이 부딪히며 거대한 불꽃이 솟구쳐 올랐다. 파괴자가 그를 끝장내려 날아오자 그는 피하며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팔을 얼린 후 등을 주먹으로 친 다음 번개를 날려 잠시 그를 감전시켰다. 하지만 거구는 쓰러지지 않았고 저택을 파괴할 만큼 강력한 힘을 풀어놓았지만 한란은 그 충격파를 막았습니다. 그는 저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아사히를 하나가 지켜주길 바라며 즉시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파괴자가 그를 끝장내려고 뛰어들었고 충돌로 다른 사람들이 밖으로 날아갔지만 하나는 자신의 덩굴로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저택 전체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이는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앞에 또 다른 파괴자가 나타나 무차별적으로 발포했고 결국 무용한 하인에게 구멍을 뚫은 후 정원사를 날려버렸습니다. 만족스럽게 총을 핥으며 하나는 그녀를 제거할 생각을 하고 땅을 내리쳐 덩굴로 가두려 했지만 그 소녀는 총을 소환하여 그녀의 얼굴을 위협했습니다. 아사히는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다이너마이트를 던졌고 즉시 폭발했습니다. 아사히가 의식을 회복하자 그는 하나가 그 소녀를 붙잡으려 하고 있으며 고양이가 저 멀리서 그의 형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여러 외계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강력한 번개를 만들어 순식간에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불괴물이 강력한 불꽃을 내뿜었지만 그 남자는 까마귀들을 풀어 불꽃을 집어삼키게 한 후 괴물을 잡아 순식간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고양이를 발견했고 고양이는 미아오로 변신했습니다. 그녀가 왜 떠났냐고 묻자 그는 강력한 까마귀를 풀어 그녀의 머리를 관통하게 했고 그녀는 다시 고양이로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사히는 그 남자에게 돌진하며 그를 없애버리려 에너지 빔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수수께끼의 인물이 나타나 그의 마음을 조종하여 그를 수수께끼의 세계로 보냈고 그는 자신이 다시 아이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머니가 나타났고 그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상은 깨지고 그는 사실 악마에게 잡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도라는 현실 세계에서 그를 깨우려 했지만
그의 영혼이 다른 차원에 갇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라는 파괴자를 계속 두들겨 패며 쓸모없는 공처럼 마구 쳐 날랐습니다. 달을 향해 높이 쳐올린 뒤 연속으로 주먹을 날린 후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앞에 나타나 에너지 빔을 소환하며 그의 상관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깨달은 하나는 흑장미를 활성화시켰고 나무 괴물이 나무를 거의 짓눌렀지만 그녀는 로켓 부츠를 신고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때 괴물 뒤에서 녹색 눈이 나타나 괴물을 제압하고 파괴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옷이 찢어지고 식물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부상에서 회복하기도 전에 새로운 소녀가 그녀 뒤에 나타나 그녀를 이 세계로 보내려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자신의 목을 그었고 식물은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하나는 비명을 듣고 그녀에게 치유 마법을 걸어 상처를 봉합했다. 하지만 파괴자는 그의 시선을 이용해 강력한 주먹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하나는 그를 벽에 얼어붙게 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파괴자가 그의 뒤에 나타나 강력한 까마귀를 날렸고 그것은 그를 관통했으며 악한 소녀는 그의 머리에 구멍을 뚫었고 식물은 충격에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손녀의 기억이 그의 모든 힘을 일깨워 그를 신으로 변화시켰다. 파괴자가 폭발을 일으키자 신은 자신의 에너지 폭발로 그를 공격하여 깊은 숲속으로 날려버렸다. 하지만 파괴자는 스스로를 회복했고 그들은 하란을 포위했다. 그때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고 신은 그를 짓눌러 버리려 했지만 그는 저승사자를 소환했고 저승사자는 모든 영혼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흡수할 것이 없을 때까지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그의 에너지원을 뜯어냈고 그의 영혼은 몸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가 그것을 짓눌렀을 때 소녀들 중 한 명이 돌아와 식물도 없애야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에너지가 그들을 감쌌고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는 게이핑 홀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하나가 의식을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도라는 전날 밤의 기억에 화가 나서 적들과 싸우는데 왜 그렇게 무능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사히는 파괴자들이 밤에 더 강하다고 밝히고 그들이 파괴자들에게 맞설 기회가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라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복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사히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자신이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란의 싸움 영상을 공개하며 그는 어떤 수수께끼의 인물이 위성 카메라로 전투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해보니 그 여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고 소환사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찾으면 파괴자들에 맞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도라는 어떻게 그녀를 찾을지 고민했지만 아사히는 그녀가 책 사인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몇 시간 후 그들은 그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아사히는 하나를 부탁하며 돌아오겠다고 식물에게 말했다. 한편 먼 도시에서 수수께끼의 소녀는 자신의 기기를 이용해 갑자기 기차를 멈추고 스스로 문을 열었다. 에스컬레이터에 도착하자 그녀는 마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강제로 작동시켰고 모두들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했다.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에 도착한 그녀는 모든 화면을 자신의 얼굴로 바꾸어 유명인사가 되었고 행사장에 도착하자 책 사인회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누군지 몰랐고 미아오는 매의 눈으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아사히는 그녀가 위험한 인물인지 고민하며 일단 여자애들이 거리를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매우 강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모두들 땅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한편 그 여자는 하루 종일 기다리느라 지쳐서 자신의 쓸모없는 책을 한 권도 팔지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사히가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의 책을 차기 트와일라잇 시리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던 그는 그녀의 책을 모두 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사히는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들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와 미아오를 소환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감시해왔다고 말하고 전날 밤 그들이 실제로 구축함 7척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은 휴대전화이며 백악관 내부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라가 살펴보려고 하자 그 소녀는 자신의 기기가 위험할 때마다 항상 경고를 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기기가 경고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간발의 차로 폭발을 피했다.
도라가 누가 공격을 했는지 궁금해하자 기계는 고위험도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소녀는 동시에 여러 적들이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도 모르게 그녀는 도망쳤고 그들이 그녀를 따라잡자 자신이 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녀가 자신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때 그녀는 간신히 폭발을 피했고 그들은 폭발을 모면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이상한 기계들이 그들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에서 뛰어내려 차 안에 착지했고 즉시 속도를 내어 달아났습니다. 아사히가 차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지 궁금해하자 소녀는 자신의 장치로 조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계들이 더 가까이 날아오고 있음을 알아챘고 소녀는 그것들이 파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들에게 발포하기 시작했고 소녀는 그 기계들이 걱정할 가치도 없는 하급 정령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무선 신호를 차단했기 때문에 지원군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계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발포했고 심지어 타이어를 명중시켰지만 차는 간신히 제어를 회복했습니다. 아무도 구출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도라와 미아는 직접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미아가 발톱바람을 날리자 기계는 재빨리 피했고 그녀는 기계들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도라는 정령검을 날렸지만 기계는 모든 것을 피했다. 바로 그때 소녀가 기계에 감전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들은 성공을 자축했다. 하지만 다른 기계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소녀들이 공격을 가했지만 기계들은 모두 피하고 차를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사히가 방패로 그들을 막았다. 그러자 기계들은 탄약을 2배로 늘리고 더 많은 총알을 발사하여 방패를 약화시켰다. 미사일 발사 당시 소녀는 목표물을 놓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들이 실제로 도로를 겨냥했고 그 순간 다리가 폭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반대편으로 날아가려 하자 차가 떨어졌다. 하지만 도라는 수정 날개를 펼쳐 모두를 붙잡았다. 그러나 그녀는 곧 기력이 떨어졌고 그들은 바로 추락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기계들이 그들을 에워쌌고 얼굴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소녀가 장치를 작동시키자 트럭군이 이 세계로 기계를 날려보냈고 더 많은 희생자들을 이 세계로 던져버렸다. 하지만 기계는 발사되지 않았다. 소녀가 장치를 작동시키자 기계가 돌아와 트럭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트럭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소녀는 장치를 게임패드로 바꾸어 트럭을 전투 로봇으로 개조한 후 로봇에 올라탔습니다. 전투 준비를 마친 그녀는 앞으로 돌진하며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한 대를 날려버렸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려던 찰나 또 다른 기계가 그녀의 로봇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파괴하고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마지막 기계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는 추격하여 미사일을 쳐날리고 기계를 붙잡아 한 번에 압축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곧 로봇에서 연료 누출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로봇이 폭발하면서 그녀는 멀리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가 사실은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사히는 자신이 도라를 찾다가 만났던 못생긴 괴짜임을 깨달았다. 도라는 그의 가발을 보며 그를 더럽고 역겨운 정신병자라고 생각했고 묘는 그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무리에 합류하도록 초대했다. 하지만 스탠은 못생긴 바보 무리에 합류하는 것을 주저했다. 다음 날 스탠의 벤에서 그는 그곳이 사실 그의 집이자 비밀 연구소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라는 그가 여전히 쓸모없는 역겨운 정신병자라고 생각했다. 아사히가 파괴자들을 어떻게 찾을지 궁금해하자 스탠은 자신이 영적 에너지의 변동을 관찰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녹색 점은 지난 한 달 동안 각성하지 않은 소환된 영혼들을, 붉은 점은 도시 전역에서 파괴자들의 활동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구축함들을 보고 매우 흥분했고 시간대를 앞당기자 구축함들이 소환된 영혼들을 압도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아사히는 구축함들이 소환사들의 힘을 빼앗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스탠은 그들이 공격받았던 밤의 혼란 저택 스캔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히는 모든 소환된 영혼들을 보고 저택에 그 영혼들이 저장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완벽하게 말이 되었고 구축함들이 저택을 공격한 것은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훔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탠이 또 다른 발견을 공개하자 그들은 모든 소환된 영혼들이 단 하루 만에 깨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사히는 도라도 같은 날 소환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스탠은 도라가 이상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누구인지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그녀를 엄청나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은 그들이 저택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 있다며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파괴를 목격하고 스탠은 정찰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주변에 빛이 퍼져나가며 전체 지역을 스캔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 가족의 카메라 정령을 발견하고 범죄 현장을 재구성하기 위해 그 기억에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그는 홀로그램을 보여주며 첫 번째 파괴자가 지구 소환사였고 발각되지 않기 위해 차원문을 통해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듯이 그는 차원 소환사가 그를 위해 차원문을 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에 대해 그는 그 소녀가 불속성 총을 사용하는 원소 소환사였고 거의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미아오의 오빠를 보여주자 그녀는 그가 세뇌당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탠은 그의 이름이 크로우이고 그가 동물 소환사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가 의식을 잃은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자 아사히는 자신이 이상한 세계 속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스탠은 또 다른 홀로그램을 보여주며 자신의 정신이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멤버에 대해서는 그가 그림자에서 하나를 공격했고 그의 능력 때문에 항상 그림자라고 불렸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또 다른 홀로그램을 보여주며 그 남자가 한란을 죽였고 영혼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커다란 구멍에 도착하자 그들이 공격받은 진짜 이유는 땅속 깊이 숨겨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아내려는 결심을 하고 그는 구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파괴된 광경을 살피자 아사히는 건물의 절반을 없애고 사라진 차원 소환사가 매우 강력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스탠이 그 지역을 스캔하기 시작했고 거대한 저장고가 나타났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소환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소환된 영혼들이었기에 스탠은 하나의 가족이 수천 명의 소환된 영혼들을 감시자로서 모아 봉인하고 저택 지하에 비밀리에 가두어 두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홀로그램이 사라지자 그는 하나의 할아버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시자였으며 그가 죽었으니 아마도 그들은 절망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아사히는 파편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이 다른 돌무더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스탠이 그것을 스캔하자 그는 그것이 적들의 일부분이며 표면에 특수한 입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냄새를 맡기로 했다. 그러자 그녀가 한 번 본 적 있는 꽃 향기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것이 추분의 꽃이라고 말했고 스탠은 그것이 도시 외곽의 돌숲에서 자란다는 것을 알아냈다. 몇 시간 전에 거기서 영적 에너지 변동이 감지되었고 그는 7 파괴자 중 하나가 지금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자신이 혼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그들 중 한 명을 제거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그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기 시작하면 도망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의했고 아사히는 해 뜨기 전에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벤 안에서 스탠은 아사히에게 그의 과거에 대해 묻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그는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5살 때 그의 부모는 항상 그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집에 불을 질렀고 쓰레기통에서 남은 밥을 먹으며 살아남기 시작했습니다. 도라는 그가 점점 슬퍼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묻기로 했습니다. 도라는 자신의 기억이 희미하지만 300만 년 전에 세상을 떠돌아다녔고 갈 곳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나머지 기억을 떠올리려고 할 때마다 편두통이 온다고 말했고 스탠은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전신 스캔을 했는데 심장에 사슬이 감겨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그녀가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기억이 봉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가 어떻게 사슬을 풀 수 있냐고 묻자 스탠은 신조차도 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돌숲에 도착하자 도라는 그곳이 무서워 보인다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적을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들은 돌들을 지나쳐 나라가 앞쪽에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버려진 옛 마을을 걸어가자 스탠은 그곳이 10년 전에 초토화되었고 그 마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수께끼처럼 사라진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분명히 제대로 된 곳에 왔다는 것을 깨닫고 춘분장미의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아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집 안에 누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순진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흙을 갈기 시작하자 스탠은 그의 얼굴을 스캔하기로 결정했고 어사히는 도로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그를 계속 지켜보았고, 미아오는 그들에게 영적인 기운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그 남자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식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아오가 식사를 가지고 돌아왔다. 아사히는 곧 폭풍이 몰려올 것을 냄새로 알아챘다. 바로 그때 땅에서 쥐 한 마리가 나타났고 도라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다. 아사히는 그들의 은신처가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남자가 이미 자신들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에게 수년 동안 방문객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그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온 학생들이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하자 아사히는 도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가 소환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가 차를 따라주자 아사히는 즉시 그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사히를 위해 도시락을 가져왔고 심지어 간식까지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를 멈췄습니다. 혼자 사는지 궁금해하며 그 남자는 자신이 여러 해 동안 혼자 지내왔고 그의 못생긴 얼굴이라도 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꽃잎을 날리기 시작하자 아사히는 그가 스스로 꽃을 심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렇다고 말했고 그 밭이 한때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가 여러 해 동안 그 땅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언젠가 꽃을 피우도록 도우면서 하지만 어떤 식물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끈기는 그에게 그녀가 죽은 후에도 계속하도록 영감을 주었고 몇 달 안에 그는 꽃들이 저절로 자라고 있으며 결국 그 전체 지역을 뒤덮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아오는 폭풍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바람이 그 남자들에게 불었습니다. 아사히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하려 했지만 그 남자가 무아지경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바람이 그의 꽃들을 날려버리기 시작했고 그 남자는 그 광경에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구하려고 싸우다 보니 옷이 찢어졌다. 그 순간 스텐은 자신이 파괴자 중 하나임을 밝히며 아사히에게 즉시 자신을 제거해달라고 소리쳤다. 그들이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번개가 그에게 떨어지며 바람에 날려버렸다. 엄청난 힘에 압도당하자 그의 몸 주위에 두꺼운 벽이 형성되었고 그는 아사히의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계속 변형되어 무자비한 자로의 변신이 완료되었다. 연기가 거치자 그들이 저택을 공격한 괴물이 바로 그임을 깨달았다. 순식간에 그는 아사히를 끝내려 날아올랐지만 그의 성스러운 방패가 공격을 막아내 그를 멀리 날려버렸다. 순식간에 묘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의 얼굴을 발로 차고 뛰어 올라갔다. 발톱바람을 일으켜 그의 등을 핥히었지만 상처는 사라졌고 그녀는 그의 피부가 벽보다 두껍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노스리스가 그녀에게 돌진했지만 아사히와 도라는 뒤에서 그를 베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는 부러졌고 상처는 사라졌다. 노스리스는 그들의 무기가 자신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날려버렸다. 도라는 아사히를 위해 새로운 힘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동안 스텐에게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미아오는 아직 더 싸우고 싶어 했고 그의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그의 등을 핥힌 후 그를 차서 날려버렸다. 그녀가 다시 한번 그를 핥히며 아사히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그를 공격했다. 하지만 누스리스는 그녀의 발을 잡고 바닥에 내던지기 전에 그녀를 차서 날려버렸다. 스텐이 서둘러 그녀에게 가자 그녀가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누스리스는 아사히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스텐은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몇 분의 시간을 더 벌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때 그는 거구의 정보를 읽기 시작했지만 거구는 그를 날려버리고 그를 땅에 처박으려 할 때까지 계속 때렸고 스텐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자 스텐이 그의 뒤에 나타나 그의 능력치를 계속 읽자 그는 필사적으로 스텐을 없애려 했다. 하지만 아사히는 스텐이 홀로그램을 이용해 그림자 분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잔혹한 자가 쓸모없는 시도를 계속하는 동안 스텐이 12명이나 그의 주위에 나타나 지옥으로 직행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 땅을 파괴하고 진짜 스텐을 날려버렸다. 아사히가 그를 붙잡자 그는 그들을 모든 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쳤지만 곧 땅 아래에 해골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는 잔혹한 자가 마을 전체를 죽였을 것이라고 깨닫고 그가 정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노스러스가 땅에서 돌을 소환하여 앞으로 던졌지만 어사히는 그들 주위에 방패를 쳤습니다. 어사히는 자신의 몸 주위를 감싸는 도로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도로,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었지.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모든 무기의 기술까지 그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투 준비를 마친 어사이는 거구에게 돌진하여 은색 창으로 그의 팔 전체를 찢었습니다. 즉시 다시 돌아와 하늘을 가르는 검으로 그의 몸을 베고 역수로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스텐의 명령에 따라 그는 그의 핵심을 찌르고 검으로 주먹을 막은 후 회피하여 용을 죽이는 검으로 그를 베었습니다. 수호의 망치를 받아든 그는 그를 땅에 쳐박아 그의 갑옷을 갈라지게 하고 순식간에 박살냈습니다. 지친 남자가 땅에 쓰러지자 스텐은 그의 핵을 파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아야 한다며 애원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마조오라고 말했지만 살아남는 것이 기생정령이 탈출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며 심장에 있는 핵은 사실 봉인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핵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스텐은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요소의 강한 변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큰 촉수가 솟아오른 채 검이 그에게서 날아갔다. 동시에 멀리 떨어진 탑에서 파괴자들의 지도자는 마조의 불꽃이 꺼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무언가가 그를 억지로 제어 불능 상태로 만들었음을 깨달은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즉시 모든 사람을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산에서 마조오의 내면의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고 스텐은 마조오가 죽었고 괴물이 그를 지배했다고 그룹에게 말했다. 바로 그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바위에서 돌기들이 솟아났습니다. 그것들을 피하는 데 성공하자 괴물에게 돌진하려 했지만 괴물이 땅을 파괴하려 하자 아사히가 검을 던졌습니다. 괴물을 파괴하려는 희망으로 스텐이 에너지 폭발을 날렸고 마조오는 늑대 송곳니를 소환하여 괴물을 물었지만 괴물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괴물이 말뚝으로 그녀를 꿰뚫었고 그녀는 고양이 형태로 쓰러졌습니다. 스텐이 잠시 정신이 팔린 사이 돌 괴물이 그를 멀리 날려버렸지만 강력한 주먹을 준비하는 순간 아사히가 피하며 토르의 망치로 그를 강타했습니다. 괴물을 계속 공격하던 그는 괴물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망치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12자루의 검을 소환하여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거인이 아무렇지도 않자 아사히는 은색 창을 준비하여 그의 눈에 던졌습니다. 도라는 그 괴물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했지만 괴물은 창을 뽑아내더니 눈앞에서 부러뜨렸습니다. 괴물의 몸이 거의 파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사히는 도라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방으로 괴물을 없앨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도라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방출했고 아사히는 두 갈래로 나뉘는 거대한 검을 준비했습니다. 아사히가 강력한 검을 휘두르며 괴물에게 달려들자 괴물은 그의 공격을 막았고 검은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사히는 괴물의 주먹에 맞아 바위에 부딪히며 땅바닥을 굴러갔습니다. 도라는 서둘러 그에게 다가가 깨우려 했지만 아사히는 이미 그녀의 정령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접촉으로 사슬이 풀리고 괴물은 아사히를 끝내려 했지만 도라는 방패로 그를 보호했고 충돌로 인해 땅이 파괴되었습니다. 괴물이 도라의 방패를 파괴하기 시작하자 도라는 새로운 주문을 외웠고 아사히는 그것을 부술 수 있었습니다. 아사히는 자신의 수정구슬을 만지며 모든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괴물이 수정구슬을 감지하자 하늘에서 1000개의 검이 쏟아져 내려 그를 땅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강력한 여신이 거대한 날개를 펼치며 하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검이 떨어져 괴물을 관통하며 괴물의 에너지로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핵폭발의 에너지였고 주변의 모든 바위를 산산조각 내며 그의 영혼을 하늘로 빨아들였습니다. 하늘이 개이자 아사히는 여신을 보고 도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텐은 모두 살아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조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가 진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텐이 다른 파괴자들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하자 아사히는 파괴자들이 먼저 그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파괴자들이 나타나자 그들은 마조오를 발견했습니다. 파괴자들이 현장에 나타나 마조의 시체를 발견하자 하트는 그의 기억을 잃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행동이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고 그는 마지막으로 조의를 표하고 그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스텐의 벤 안에서 도라는 아사히가 과다 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스텐은 묘가 열이 난 것을 알아챘고 구축함들이 그들을 발견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장치가 엄청난 양의 영적 에너지를 감지하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 차원문이 열렸다.
섀도우가 벤 앞에 나타나기 전에 그녀가 그림자 칼날을 휘두르자 벤이 반으로 갈라졌고 아사히는 그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크로우가 다른 차원문에서 나타나 불꽃을 뿜어 그들의 몸을 찢어버리고 벤을 파괴하며 그들을 날려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들의 뒤에 불꽃이 나타나 스탠과 묘를 순식간에 죽였다. 아사히가 바닥에 추락하며 친구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든 구축함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하트는 그를 쓸모없는 실망이라고 부르며 그 자리에 머물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마지막 말을 악마에게 남겨두기로 했다. 바로 그때 공간이 강력한 마법을 걸어 그를 산산조각내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영혼은 몸을 떠났다.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이상한 차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눈앞에는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다. 그 남자는 그가 시공간의 틈에 있다고 말했고 현실 세계에서는 죽었다고 밝혔다. 그 남자가 친구들이 모두 죽었다고 말하자 아사히는 분노하여 유리를 부수며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자책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에게 치유할 시간 3분을 주기로 했다.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며 어릴 적 자신을 너무 방치한 것을 사과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드러내며 아사히에게 집을 태운 것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악마의 용광로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벤 안에 있었고 도라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려 했지만 그는 파괴자들이 곧 도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포털에서 그림자가 나타나 그림자 검으로 벤을 갈랐지만 비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고 스탠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발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라는 아사히가 천재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는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며 하나를 즉시 구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스탠은 그의 말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여 나이트로 부스트를 작동시켜 차를 속도를 높였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그의 집에 도착했고 아사히는 하나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도라는 그녀가 이미 잡혔을까 궁금해하는 동안 아사히는 그녀의 편지를 발견하고 스스로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돌아온 그 순간 스탠은 구축함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알려주며 하나의 가족 소유 헬리콥터를 불러 탈출을 도왔다. 헬리콥터 안에서 아사히는 편지를 읽어보고 하나가 마기 용광로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야옹이가 먼 섬에 있다고 말한 후 스탠은 그곳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시련을 통과하여 정식 소환사가 되는 훈련 성지라고 밝혔다. 전설에 따르면 마기 용광로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신비로운 영적 에너지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 섬이 어디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고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때 아사히가 편지에 적힌 좌표를 발견했고 스탠은 그것이 분명 마기 용광로의 위치임을 깨달았다. 갈 곳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곳을 향해 출발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초자연적 경계에 도착하여 앞에 거대한 폭풍을 발견했다. 스탠은 그들에게 폭풍 너머에 섬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고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점에 도달한 모든 비행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 속으로 향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도라는 그들의 쓸모없는 엉덩이들이 마침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빛을 통과하기 시작했고 폭풍에서 벗어나 앞에 섬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감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림자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림자 검으로 그를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성스러운 방패를 펼쳤고 벤은 공격으로 헬리콥터가 폭발했습니다. 그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아사히는 또 다른 공격을 피했다. 그래서 스탠은 게임패드를 작동시켜 부서진 조각들을 로봇으로 변형시켜 모두를 구했다. 전투 준비를 하며 아사히는 신비의 대포를 발사했고 소녀들은 합동 공격을 펼쳤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졌다. 바로 그때 묘가 새로운 적을 경고했고 플레임은 그들에게 발포하기 시작했다. 소녀들이 반격을 가하자 플레임은 공격을 피하며 로봇이 거의 파괴될 때까지 쉬지 않고 발포했다. 그 순간 크로우가 그들에게 날아오기 시작하자 아사히는 신비의 대포로 그를 날려버렸다. 크로우가 폭발하면서 불타는 까마귀들이 로봇 안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로봇은 섬 쪽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추락하자 구축함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한 소녀가 나타나 그들에게 섬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본이었고 그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임이 그녀를 제거하겠다고 위협하자 본인은 진실을 보라고 눈을 뜨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할리우드 영화의 각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지금 악마의 용광로에 있으며 살인은 경기장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섀도우는 그녀의 말에 화가 나서 그녀를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지만 하트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섬의 전 참가자였던 그는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들을 공식적으로 섬에 환영하며 경기장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가 질문하려는 순간 본인은 쏜살같이 사라졌고 그들은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지쳐서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못생긴 괴물과 함께 나타나 그들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행 상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이 리처드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지쳐 말도 못할 정도였기에 아사히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괴물을 타고 가는 동안 남자는 그들이 왜 거지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했고 도라는 그들이 파괴자들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리처드는 이 섬이 모두에게 안전한 피난처이며 여기서는 아무도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랜 전쟁 후 감시자들과 파괴자들이 평화를 위해 연합했고 고대 소환사들이 모든 감시자와 파괴자 간의 전투가 경기장 안에서 치러지도록 세상과 떨어진 곳에 섬을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섬의 평화가 유지되었고 리처드는 그들이 항상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고 리처드는 그들을 선술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초록색 액체가 담긴 병을 마시자 도라는 그것이 상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리처드는 그것이 약효가 있는 지하 샘물이라고 밝히며 매우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리처드는 그들이 모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병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 마시고 나자 주인은 그들에게 음료값으로 2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빚졌다고 말했고 아사히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그들의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며 나중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지나가자 리처드는 악마 용광로의 패배자들만 여기 산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소환사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가게에 도착하여 옷을 갈아입기로 결정했고 리처드는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지만 판매원에게 몰래 함정을 준비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악마 용광로에 도착하자 도라는 마치 천국 같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서 본인은 모든 소환사들을 환영하며 승자에게는 어떤 설정도 없이 벨리 댄스를 선물하고 원하는 것을 다 하게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을 끝내고 이 전투에 등록해야겠습니다. 다시 못 본다면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걸 아세요. 모든 소환사들이 행동 준비를 마치자 그녀는 대회에 등록하는 유일한 방법은 4개의 문 중 하나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룹이 첫 번째 문을 열려고 하자 로봇이 200만 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가 자신 같은 쓸모없는 놈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스탠이 자신의 요금을 지불했고 멕시코 카르텔의 은행 계좌에서 모든 돈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뚱뚱한 멍청이가 그들에게 비켜서라고 명령하며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두 번째 문은 아름다운 여자만 들어갈 수 있었기에 도라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신하여 아사히와 함께 통과했습니다. 마야오도 멋진 척하려 했지만 경비원은 그녀에게 전투 기술 대신 못생긴 얼굴을 갈고 닦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젠장! 세 번째 문은 특정 능력치를 가진 자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역겨운 뚱보가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나무를 쳤을 때 묘는 곰의 힘으로 문을 파괴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처드도 도착했고 아사히는 그가 네 번째 문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명성 덕분에 통과했다고 밝히며 그 문은 유명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라는 그가 무엇으로 유명한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자신이 세계적으로 지명수배된 악명 높은 지질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그때 보니가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이 지금 악마 용광로 경기장에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1층부터 100층까지 있다며 1에서 20층은 기본적으로 초급 레벨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한 소환사가 자신은 5층까지만 통과했다고 밝히자 다른 소환사는 간신히 3층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리처드는 이번이 5번째 시도이며 항상 첫 번째 관문에서 막혀 9층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들이 첫 번째 관문에 도착하자 본인은 10층마다 관문이 있으며
시험에서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 분 후, 그들은 고급 호텔에 도착했고, 본인은 첫 번째 탈락 라운드 전에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다. 그 말을 내뱉자 그녀는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료는 식당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고 곧바로 서둘러 갔다. 몇 시간 후, 목욕을 하며 놀던 중 그들은 TV에서 하나가 경이로운 실력을 선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11층까지 올라와 있었고, 초록색 공으로 여러 몬스터를 잡으며 대회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여겨졌다. 감탄한 그룹의 아사히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만나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이 밤을 위해 방으로 향하자 리처드는 그들이 모두 쓸모없는 무지한 바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들이 잠든 사이 아사히의 방은 감옥으로 변했고 그녀의 몸에서 가시가 튀어나왔다. 방이 좁아지기 시작하자 아사히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고 도라는 창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자신의 도끼를 소환하여 문을 부수려 했지만 산산조각이 났다. 바로 그때 아사히는 방 전체가 함정임을 깨달았고 도라는 여러 무기를 사용해 보았지만 벽은 계속 좁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 아사히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들은 뼈대 열쇠로 문을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간신히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든 방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미아오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초록색의 못생긴 바퀴벌레가 그녀의 방에서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가 그것을 뭉개려 하자 그것은 사실 미아오였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다른 소환사들이 하나씩 방에서 탈출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스텝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그의 방에서 빨간 페인트가 퍼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미아오는 그가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장에서 떨어졌고 환풍구를 통해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페이 시스템에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못생긴 광대가 자신이 1층의 보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와 도라는 간신히 함정을 피했지만 스테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로비로 향하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로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폭발했고 한 무능한 남자가 용암에 빠졌습니다. 아사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땅이 무너지면서 스탠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라는 날개를 펼치고 그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환사들이 도라에게 매달렸고 아사히는 몇 명 더 구했습니다. 라운드가 계속되는 동안 게으르고 역겨운 몇몇 남자들이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유연하게 함정을 피했습니다. 그룹이 출구 쪽으로 달려가면서 그것은 진짜 출구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기에 아사히는 문을 발로 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정말 로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통과를 환영하며 사장이 자신을 르노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소환사들은 그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여 그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여 그들을 쇠구슬에 묶어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유 사러 간 아빠처럼 돌아오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네요. 탁소리와 함께 보물 상자가 눈앞에 나타났고 르노는 2층을 통과한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남자가 상자를 열자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사히는 자신의 상자에서 사프란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미아오가 100만 달러짜리 원석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자 리처드는 자신의 끔찍한 운으로 짝짝이 헌부추를 얻었다고 밝혔다. 도라는 스탠에게 자신의 상자를 열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가 특별한 선물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었다. 바로 그때 르노는 그것이 2층을 통과한 그들의 진짜 선물이라고 밝혔다. 그것을 작동시키자 아사히는 성스러운 방패를 펼쳤지만 폭발로 지면이 파괴되었고 그들은 심연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심연 속에서 이상한 소녀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두 번째 층에 온 것을 환영했고 그들은 거의 바지를 지릴 뻔했다. 하지만 곧 그녀가 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단지 연극이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쓸모없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이 새로운 층의 보스라고 말했고 다음 시험이 경주라고 밝히자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경주 트랙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규칙에 대해 본인은 20바퀴를 먼저 완주한 참가자 15명만 3층으로 진출하고 TV에 방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주 준비를 시작하며 마오는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도라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재도전자들이 바퀴를 준비해 온 것을 알게 되면서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보니가 총을 쏘자 미아오가 치타 같은 속도로 쏜살같이 앞서 나갔습니다. 다람쥐 닌자가 그녀를 추월하려 하자 그녀는 그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동물 소환사임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 도라와 아사히도 나타나 마무리 지점을 향해 날아갔고 마법사 한 명이 마녀의 빗자루를 타고 빠르게 달아났습니다. 독사 전문가가 그를 거의 추월했고 다른 패배자들은 그들을 따라가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보니는 시간 낭비나 하는 쓸모없는 유명 만화 작가를 발견하고 그 쓸모없는 패배자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히로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두 명의 패배자들이 사인을 요구했지만 그는 즉시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다른 레이서들을 제치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빠른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못생긴 패배자 하나가 그가 반칙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본인은 그에게 빈머리를 엉덩이에 처박으라고 말했다. 순식간에 불꽃이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스탠이 로켓을 타고 있으며 엄청난 속도로 모두를 추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묘가 어떻게 그것을 손에 넣었는지 궁금해하자 스탠은 군에서 훔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자 아사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재도전자들이 모두를 없애버리려는 더러운 계획을 꾸미고 있으니 그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데드아이가 여러 레이서들을 조준하여 캘러미티 트리거로 그들을 날려버렸고 그들은 결승선에 도착할 기회를 잃었다. 그가 못생긴 패배자 하나를 없애려고 준비하는 순간 도라가 그의 옆을 지나쳐 날아갔고 그는 식스샷 슬레이어를 발사했다. 도라가 트랙을 돌파하려던 순간 총알이 휘어져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드아이에게 날아가 그에게 모든 총알을 되돌려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독약 마스터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자들에게 독가스 구름을 풀어놓기 시작했고 모든 바보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모두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심연에 빠졌습니다. 묘는 그에게 날아가 독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독약 마스터는 무사했고 자신을 공기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 다람쥐 닌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를 먼지처럼 빨아들이는 토네이도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미친놈이 칼을 휘두르며 모든 사람을 배추처럼 썰어버리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두 명의 비참한 패배자들이 목숨을 구걸하려 하자 그 위협적인 자는 그들이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탠이 로켓을 그에게 발사하며 그들의 죽음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켓을 썰어버렸고 로켓은 땅에 추락했습니다. 그가 스탠의 목을 베려고 하자 히로가 그의 공격을 막고 인생과 우정에 대한 지루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주문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주문들이 기사를 하나씩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히로는 그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전되기 시작하자 그는 잉크를 뿜어내고 잉크로 주문을 적었습니다. 순식간에 기사는 산산조각 났고 무리는 스탠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때 본인은 레이서가 15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히며 모두 결승선을 통과하면 3층으로 진출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출발했다. 한편 구축함 기지에서는 플레임과 섀도우가 더 강한 전투력을 증명하기 위해 대결을 펼쳤다. 서로 돌진하며 플레임은 섀도우의 배기를 맞고 그녀를 거의 죽일 뻔했다.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빗나갔고 플레임은 총을 쏘았다. 하지만 섀도우는 땅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섀도우는 땅에서 나타났고 그들은 무기를 부딪히며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섀도우는 자신의 그림자 분신들을 소환했고 그들은 플레임을 향해 돌격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총을 소환하며 그들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고 하나하나씩 전멸시켰습니다. 섀도우는 그녀에게 몰래 접근하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 총을 쏘며 섀도우가 물러설 때까지 공격했습니다. 그 순간 플레임은 여러 개의 총을 소환하여 동시에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섀도우는 방패를 만들어 모든 충격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다며 스페이스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멈추자 플레임은 왜 아직 악마 용광로를 돌격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전투가 간절했고 용광로에서 경쟁하는 모든 패배자들을 전멸시켜 아사히를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는 그들이 섬을 떠난 날 밤 용광로에 침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경비에게 쫓겨나기 전에 안으로 순간 이동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섀도우는 벽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는 자신이 얻은 것은 쓸모없는 TV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TV가 땅에서 나타났고 그녀가 켜져 화면에서 보니가 나타났습니다. 보니가 대회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기 시작하자 소녀들은 미아오가 경주에서 우승하고 아사히가 2등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3층 요리 대회에서 아사히는 그의 소고기 라면으로 우승했고 심사위원조차도 그의 고기를 먹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미아오는 과일로 임기응변했습니다. 그리고 스테는 로봇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는 노래방 대회였는데 메탈 록스타가 엄청난 소리로 모두를 압도해서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던 플레임은 TV에 불을 뿜었고 악마의 용광로에 어떻게 잠입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트가 도착했고 드림은 여자아이들에게 공기가 좋다며 며칠 동안 섬에 가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트가 동의하자 강력한 괴물을 드러내며 그를 동료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조차 그 모습에 겁에 질렸습니다. 하트는 그가 아사히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마침내 그와 그의 친구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련을 요약하자면 본인은 장로들과 회의를 하고 총 92명의 참가자가 시련에 참가했으며 그중 15명만이 5층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능력을 사용한 덕분에 본인은 수천 개의 영적 에너지를 모았고 100층 아래에 있는 악마의 용광로로 순간이동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녀는 문을 통과했고 모든 잠의 에너지 원천이었던 변화된 여신 판도라를 보았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고 본인은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그들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기를 바라며 모아둔 모든 정령 에너지를 그녀에게 주입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